14부 파국으로 치닫다. 박수진을 만나기로 한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다. 베이징에서 한국인 신원 불상 시체 발견. 국정원 송재영 부장으로 추정. 호텔 TV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다. 베이징 외곽 창평구 야산에서 어제 오후 등산객이 신원 불상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신원 파악에 나섰으며 한국 대사관 측은 실종된 송재영 국정원 부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야산의 모습과 경찰 차단 테이프가 보였다. 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발견됐다. 송재영의 시신이. 핸드폰이 울렸다. 장영철이었다. 민서가 뉴스 봤지? 형, 이거. 큰일 났어. 김정석이 미쳤어. 지금 당장 와. 김정석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이 멍청한 놈들, 김정석이 화를 내며 책상을 쳤다. 시체를 완전히 처리하라고 했는데 왜 발견되는 거야? 중국 공안 출신으로 보이는 남자가 변명했다. 죄송합니다. 깊이 묻었는데 야생동물이 파헤친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그럼 더 깊이 묻었어야지. 김정석이 권총을 꺼내 탁자에 내려쳤다. 이제 한국 경찰과 국정원이 조사할 거야. 흔적이라도 남았으면 우리 다 끝장이야. 장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현장에는 우리 흔적이 없습니다. 지문도 DNA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찜찜해. 중국 공안이 압력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김정석이 나를 쳐다봤다. 강 선생, 박수진 만나는 거 취소하시오. 네, 왜요? 지금 국정원이 발칵 뒤집혔을 거요. 박수진도 송재영 사건 조사하느라 바쁠 거야. 접촉하면 의심받소. 그럼 언제? 한 달 후 상황이 진정되면. 김정석이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 해. 한국 정보기관이 단동을 샅샅이 뒤질 거야. 그날 저녁 이화순의 술집에서 뉴스 특보가 나왔다. 송재영 국정원 부장의 사인은 총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살인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술집 안 모든 사람이 TV를 쳐다봤다. 중국에서 한국정보요원이 살해됐다고. 큰일이네. 북한 소행 아니야? 아니면 중국 쪽 문제일 수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화순이 내 옆에 앉으며 속삭였다. 민서가, 이거 김정석이 한 거 맞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가, 조심해.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거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는 척 해야지. 송재영 만난 적도 없다고 하고. 하지만 통화 기록이. 그건 이미 김정석이 처리했을 거야. 걱정 마. 이화순이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민서가,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한쪽에서는 김정석이 감시하고 다른 쪽에서는 국정원이 조사하고. 바로 그때 술집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 날렵한 인상, 박수진이었다. 그녀는 술집을 둘러보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혹시 강민석 씨?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네, 누구세요? 박수진입니다.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대사관 영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나는 알았다. 국정원이라는 것을. 무슨 일로? 송재영 부장님 아시죠? 강 선생과 통화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네. 몇 번 통화했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무슨 사업이었나요? 박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무역 컨설팅이요. 송 부장님이 단독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죠? 한 2달 전쯤? 사실은 베이징 가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했다. 박수진이 노트에 뭔가 적었다. 강 선생님 혹시 베이징 간 적 있으세요? 최근에? 아니요. 왜요? 송 부장님 베이징에서 실종되기 직전에 강 선생님 번호로 전화했더라고요. 나는 숨이 막혔다.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아, 그때 전화 받았는데 짧게 끊겼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 안 하셨어요. 그때 바빠서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박수진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강 선생님 혹시 송 부장님이 어떤 일 하는 분인지 아셨나요? 무역 컨설턴트라고 들었는데요. 정말요? 박수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강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송재영 부장은 국정원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강 선생님이 그분과 접촉했다는 건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강 선생님도 뭔가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그럼 이거 설명해 보세요. 박수진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베이징 그랜드 호텔 로비 CCTV 사진이었다. 나와 김정석, 장영철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 송 부장님 실종 당일 찍힌 거예요. 강 선생님이 베이징 안 갔다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저는 강민석 씨 협조하세요. 안 그러면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어요. 박수진이 일어서며 명함을 다시 건넸다. 내일 대사관으로 오세요. 정식 조사 받으셔야겠어요. 그녀가 나가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화순이 다가와 속삭였다. 민서가, 들켜버렸네. 급히 김정석에게 전화했다. 김 선생님, 박수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베이징 CCTV 사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알아요. 김정석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강 선생, 진정하시오. 내일 대사관 가지 마시오. 하지만 안 가면 더 의심받을 텐데요. 상관없소. 어차피 중국에서는 한국 경찰 권한이 없소. 박수진이 강제로 데려갈 수도 없고 그럼 저는 어떻게? 단동을 떠나시오. 당분간 어디로요? 평양으로 가시오. 나는 귀를 의심했다. 평양이요? 그게 최선이요. 거기가 지금 제일 안전하오. 한국 정보기관 손이 닿지 않는 곳이니까. 하지만 평양에 가면 돌아올 수 없다고. 그럴 수도 있소. 하지만 지금은 그게 유일한 방법이오. 김정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 7시 단동에서 평양행 국제 열차 타시오. 내가 안내인을 보내겠소. 김 선생님. 선택하시오. 평양으로 가거나 한국 감옥으로 가거나. 전화가 끊어졌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평양, 북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수진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베이징에 있었다는 것을, 송재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가면 살인 공범으로 조사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에 남으면 언젠가 체포될 것이다. 유일한 도피처는 북한뿐이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보였다. 내일이면 저 강을 건너간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가방을 챙기다 권총을 발견했다. 김정석이 준 그 권총. 이걸 가져가야 할까? 고민하다 가방 깊숙이 넣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리명이었다. 민석 씨, 평양 간다면서요? 명희 씨도 알아? 김정석한테 들었어요. 민석 씨, 정말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민석 씨, 리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양 가면 정말 못 돌아와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여기도 지옥이야. 명희 씨. 민석 씨, 제발. 도망가요. 지금 당장. 중국 남쪽으로 가요. 제가 도와줄게요.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짐을 다 싸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이면 나는 북한 사람이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북한 거주자. 아니, 어쩌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망명자. 눈을 감았다. 송재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원망 가득한 그 눈빛.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과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떠날 것이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널 것이다. 한쪽은 자유, 다른 한쪽은 감옥. 나는 감옥을 선택했다. 살기 위해서. 15부. 압록강을 건너며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오늘이 그날이다. 압록강을 건너는 날. 짐을 챙겨 호텔을 나섰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동의 새벽은 고요했다. 택시를 타고 단동역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갔다. 이화순의 술집, 미명희의 사무실, 김정석과 처음 만났던 식당. 다시는 못 볼 풍경들이구나. 단동역에 도착했다. 7시 신의주행 국제열차 표를 끊었다. 여권 보여주세요. 창구 직원이 말했다. 여권을 건네며 손이 떨렸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지금 돌아서면. 네, 확인됐습니다. 5번 플랫폼입니다. 너무 늦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장영철이었다. 민서가 왔구나. 형. 김정석이 나보고 바래다 주라고 했어. 장영철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민서가 평양 가면 조심해. 장영철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거기는 여기랑 완전히 달라. 자유가 없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감시당해. 무서워요. 형. 무서워해야 정상이야. 장영철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민서가 거기 가서도 살아남아. 어떻게든. 형. 저 언젠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장영철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기차가 들어왔다. 낡은 녹색 객차.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유일한 국제열차. 그럼 잘 가. 형, 고마웠어요. 그동안. 뭐가? 장영철이 쓴 웃음을 지었다. 나도 너를 이용했는데. 기차에 올랐다. 창문으로 장영철을 바라봤다. 그가 손을 흔들었다. 기차가 출발했다. 객차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몇몇 중국 상인들과 북한 사람들뿐.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단동 시내가 멀어졌다. 압록강이 보이기 시작했다. 압록강 철교. 중국과 북한을 잇는 다리. 기차가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갔다. 창밖으로 강물이 보였다. 회색빛 물결. 이 강을 건너면 북한이다. 돌이킬 수 없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단동에 처음 왔을 때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김정석을 만났을 때 큰 사업의 기회라고 믿었다. 송재영을 만났을 때 탈출구가 생겼다고 안도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도망자가 되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기차가 멈췄다. 중간 지점이었다. 다리 한가운데. 한쪽은 중국, 다른 한쪽은 북한. 나는 정확히 그 경계에 서 있었다. 마지막 기회였다. 지금 내려서 중국으로 뛰어가면.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기차가 다시 움직였다. 북한 쪽으로. 신의주역에 도착했다. 모두 내리십시오. 검사가 있습니다. 북한 보안원들이 승객들을 플랫폼으로 유도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내렸다. 신의주역, 북한의 관문, 낡고 어두운 역사.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여권과 입국 허가서 제시하십시오. 보안원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김정석이 준 서류를 건넸다. 보안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무전기로 뭔가 확인했다. 강민석 동무 맞습니까? 네. 짐 검사 받으십시오. 다른 보안원이 내 가방을 열었다.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권총. 나는 숨이 멎었다. 가방 속 깊이 넣어둔 그 권총. 보안원이 권총을 꺼냈다. 주변이 긴장했다. 이게 뭡니까? 호신용입니까? 네. 김정석 선생님이. 보안원이 무전기로 다시 확인했다. 긴 침묵. 알겠습니다. 이것은 압수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정석의 힘이 여기까지 미치는 것 같았다. 환영합니다. 강민석 동무. 조국의 품에 오신 것을. 보안원이 기계적으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조국. 내 조국은 대한민국인데. 역 밖으로 나왔다. 신의주 시내. 1960년대에 멈춰버린 듯한 풍경. 낮은 건물들. 텅 빈 거리. 색 바랜 선전 포스터들. 강민석 동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40대 중반의 여자였다. 저는 리수키 동무입니다. 김정석 동무가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 준비했습니다. 평양까지 6시간 걸립니다. 낡은 승용차에 올랐다. 이수키가 운전대를 잡았다. 강민석 동무 평양은 처음이시죠? 네. 놀라실 겁니다. 우리 수도의 웅장함을.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신의주 시내가 스쳐갔다. 그리고 곧 농촌 풍경이 펼쳐졌다. 황량했다. 논밭은 있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간간히 허름한 집들이 보였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녔다. 이게 북한이구나. 6시간 동안 차는 달렸다. 중간에 검문소를 3번 통과했다. 매번 리수키가 서류를 보여주고 통과했다. 해가 기울 무렵 평양 외곽에 도착했다. 저기 보이시죠? 평양입니다. 멀리 고층 건물들이 보였다. 단동보다 높은 빌딩들. 하지만 이상했다. 거리에 사람이 적었다. 차도 거의 없었다. 평양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는 곳입니다. 강민석 동무도 이제 그중 하나십니다. 이수키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차는 시내로 들어갔다. 대동강이 보였다. 넓고 고요한 강. 압록강을 건넜더니 대동강이 기다리고 있구나. 숙소는 고려 호텔이었다. 외국인들이 묵는 특급 호텔.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김정석 동무가 찾아오실 겁니다. 이수키가 떠나고 나는 혼자 방에 남았다. 20층 높이의 방에서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제 갇혔다. 이 나라에. 압록강을 건넜다. 자유에서 감옥으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그리고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송재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화순의 눈물이 떠올랐다. 이명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양 가면 정말 못 돌아와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이제 북한 사람이다. 아니, 북한에 갇힌 한국 사람이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압록강의 회색 물결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다.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부터 치러야 한다. 16부 2개의 장례식. 평양 고려호텔 3일째 아침. TV에서 조선중앙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받들어. 나는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모든 채널이 같은 내용이었다. 한국 뉴스가 그리웠다. 인터넷도 안 됐다. 핸드폰도 압수당했다. 완전히 고립되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김정석이었다. 강 선생 잘 지냈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정석이 방으로 들어와 창밖을 바라봤다. 평양 어떻소?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조용하지. 여기는 통제된 도시니까. 김정석이 소파에 앉았다. 강 선생, 오늘 중요한 소식이 둘 있소. 무슨 소식입니까? 첫째, 송재영 장례식이 어제 한국에서 치러졌소. 가슴이 철렁했다. 장례식이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장례로 대통령까지 조문했다더군. 김정석이 신문기사 복사본을 건넸다. 국정원 송재영 부장, 옆면에 중국 단동 사건 미궁 속으로. 기사에는 송재영의 사진과 함께 장례식 풍경이 실려 있었다. 나는 기사를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났다. 강 선생, 우는 거요? 저는 제가 그를 죽였다고? 맞소. 당신이 죽였소. 김정석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소. 이미 끝난 일이오. 김정석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둘째 소식. 박수진이 단동에서 활동 중이오. 박수진이요? 송재영 후임으로 와서 단동을 샅샅이 뒤지고 있소. 당신을 찾고 있지. 저를요? 당연하지. 송재영 죽음에 당신이 연루됐다고 의심하니까? 김정석이 냉소를 지었다. 다행히 당신은 여기 있으니 안전하지만. 나는 고개를 떨궜다. 강 선생,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이 있소. 무슨 제안입니까? 박수진을 역이용합시다. 어떻게요? 김정석이 노트북을 꺼냈다. 당신 이메일 계정이 아직 살아있소. 여기서 박수진한테 접촉하는 거요. 하지만 저는 평양에. 그걸 숨기는 거지. 아직 단동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박수진한테 정보를 빼내는 거요.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 위치 추적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처리했소. IP 주소는 단동으로 나올 거요. 김정석이 이메일 초안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내시오. 박수진 선생님, 강민석입니다. 송재영 부장 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단동에서 만나시죠. 하지만 만날 수 없잖아요. 저는 여기. 만날 필요 없소. 이메일로만 정보 교환하면 돼오. 그리고 박수진이 당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요. 나는 망설였다. 김 선생님,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소, 강 선생. 당신은 이미 우리 사람이오. 그날 저녁 나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이메일을 보냈다. 김정석이 시킨 대로 박수진에게 송재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또 다른 배신을 하는 기분이었다. 송재영을 배신했고 이제 그의 후임까지 속이고 있다. 3일 후 답장이 왔다. 강민석 씨, 박수진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단동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김정석이 답장 내용을 검토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답하시오. 죄송하지만 직접 만나긴 어렵습니다. 제가 감시받고 있어서요. 이메일로만 소통합시다. 나는 시키는 대로 답장을 보냈다. 박수진의 답장은 빨랐다. 알겠습니다. 그럼 송재영 부장님이 단동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정석이 내게 귓속말했다. 이렇게 써. 김정석이라는 사람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중국 책임자입니다. 하지만 그럼 김 선생님이. 걱정 마시오. 이미 박수진도 알고 있는 정보요.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이렇게 몇 주 동안 이메일이 오갔다. 박수진은 점점 더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갔다. 한 달 후 김정석이 다시 찾아왔다. 강 선생, 잘하고 있소. 박수진이 완전히 당신을 믿는군. 김 선생님, 저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왜? 지겨워졌어? 저는 평양에 갇혀서 거짓 이메일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까? 김정석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강 선생, 당신 인생은 송재영 죽인 순간 끝났소. 지금은 그냥 연장전이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곧 더 중요한 일을 시킬 거요. 준비하시오. 김정석이 나가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양의 밤, 불빛은 화려했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2개의 장례식, 하나는 송재영의 장례식, 태극기가 덮인 관, 슬피 우는 가족들. 다른 하나는 나의 장례식.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빈 장례식장.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송재영은 죽었다. 영웅으로 장례를 치렀다. 나는 산채로 묻혔다. 평양이라는 무덤에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다. 압록강을 건넜더니 대동강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에서 강으로, 감옥에서 감옥으로. 그리고 이제 나는 알았다. 나의 장례식은 이미 치러졌다는 것을. 송재영의 장례식과 같은 날, 2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은 베이징에서, 다른 한 사람은 평양에서. 다만 하나는 시체가 되어 묻혔고 다른 하나는 산채로 묻혔을 뿐. 나는 살아있는 시체였다. 좀비. 북한이라는 땅에서 걸어 다니는 망자. 그것이 강민석의 현재였다. 17부 최후 통첩. 평양 생활 2달째. 나는 고려호텔 방에 갇혀 지냈다. 외출은 통제됐고 만나는 사람도 김정석과 리수키뿐이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아침 7시 기상. 조선중앙방송 시청. 박수진과 이메일 교환. 김정석에게 보고. 그리고 밤이 오면 악몽. 송재영의 얼굴. 압록강의 물결. 그리고 끝없이 추락하는 꿈. 강민석 동무, 리수키가 문을 두드렸다. 김정석 동무가 부르십니다. 중요한 일이라고요. 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질렀다. 평양 거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도착한 곳은 고려호텔이 아니었다. 낯선 건물. 경비가 삼엄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국가안전보위부 청사입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보위부. 북한의 비밀경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갔다. 김정석이 한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다. 6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 군복을 입고 있었다. 강민석 동무, 소개하겠소. 최 대자요, 보위부 대남 담당이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 대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강민석 동무, 김정석 동무한테 많이 들었소. 네. 앉으시오. 우리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최 대자가 서류처를 펼쳤다. 강민석 동무, 지난 2달 동안 박수진과 이메일 교환한 내용 다 봤소. 네. 잘하고 있어. 박수진이 완전히 당신을 신뢰하고 있더군. 최 대자가 사진 몇 장을 꺼냈다. 박수진이 단동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이었다. 박수진, 이 여자 대단하오. 송재영보다 더 위험해. 2달 만에 우리 정보원 3명을 색출했소. 3명이나요? 그렇소. 그중 1명이 이화순이오. 나는 깜짝 놀랐다. 이화순 누나가요? 이화순이 체포됐어. 중국 공안한테 박수진이 넘겼지. 그럼 누나는? 지금 단동 구치소에 있어. 곧 한국으로 송환될 거요. 간첩 혐의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화순. 그녀도 나 때문에. 김정석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진을 제거하기로 했소. 제거요? 그래야 하오. 죽이는 거요. 최 대자가 계획서를 펼쳤다. 다음 달 15일
박수진이 베이징 출장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때 제거할 거요. 하지만 뭐요? 박수진을 죽이면 국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할 거요.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김정석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강 선생, 당신이 도와야 하오. 저요? 박수진을 베이징으로 유인하는 거요. 당신이 이메일로. 나는 말문이 막혔다. 강 선생,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소. 이건 명령이오. 최 대좌가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석 동무, 당신은 이제 우리 조직의 정식 일원이요. 충성을 보여야 하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미 한 번 했잖소. 송재영. 김정석이 차갑게 웃었다. 송재영하고 뭐가 다르오? 똑같소. 나는 고개를 떨궜다. 3일 드리겠소. 3일 안에 박수진을 베이징으로 유인하시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박수진을 죽이라고. 내 손으로 또 사람을 죽이라고. 핸드폰이 울렸다. 아니, 그들이 준 특수 핸드폰이었다. 팽명호였다. 강 선생, 오랜만입니다. 팽 선생, 어떻게 이 번호를? 저도 정보망이 있으니까요. 강 선생이 평양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는 제가 미리 준비해서 바꿔친 핸드폰이니 도청 염려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나는 놀랐다. 어떻게? 강 선생, 조심하세요. 김정석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실 겁니다. 김정석은 당신을 완전히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팽명호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수진 암살 계획, 그거 당신 책임으로 돌릴 거예요. 실패하면 당신 탓, 성공해도 당신 탓. 왜 그런 짓을?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았어요. 송재영 죽인 것도, 김정석 조직도. 나는 숨이 막혔다. 팽 선생,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세요. 평양에서 어떻게 도망가요? 제가 루트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으로 망명하세요. 중국 대사관요? 거기가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제가 중국 쪽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팽명호가 주소를 알려줬다. 내일 밤 10시 평양 중국 대사관 후문으로 오세요. 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석은 내일 베이징 출장 갑니다. 그게 기회예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팽명호를 믿어야 할까?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석이 찾아왔다. 강 선생, 내가 오늘 베이징 갑니다. 이틀 후 돌아올 거요. 그동안 박수진 유인 이메일 준비하시오. 알겠습니다. 김정석이 나가고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여권, 돈, 중요한 서류. 저녁 9시 호텔을 나섰다. 어디 가십니까? 경비원이 물었다. 산책입니다. 밤에는 외출이 통제됩니다. 김정석 동무 허락받았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경비원은 확인하지 않았다. 평양 거리를 걸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중국 대사관. 평양 시내 중심부에 있었다. 밤 10시 대사관 후문에 도착했다.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석 씨, 네. 따라오세요. 후문이 열렸다. 들어가는 순간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민석 동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북한 보안원이었다. 김정석의 부하로 보이는 30대 남자. 어디 가는 거요? 보안원이 권총을 꺼냈다. 저는 김정석 동무가 예상했소. 당신이 도망갈 거라고. 제발. 명령이요. 따라오시오. 보안원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건 보안원이었다. 중국 대사관 경비원이 쏜 것이었다. 빨리 들어오세요. 나는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이 닫혔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강민석을 내놓아라! 북한 보안원들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중국 영토. 그들은 들어올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중국 외교관이 다가왔다. 강민석 씨, 여긴 안전합니다. 이제 중국이 보호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살았다. 보안원이 죽었지만 그것은 김정석이 보낸 자객이었다. 나를 죽이려던 자. 그리고 나는 간신히 살아남은 자였다.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 아니었다. 밖에서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다. 김정석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아직도 위험 속에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밤은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8부. 몰라. 중국 대사관에서 보낸 사흘. 작은 방에 갇혀 지냈다. 창문도 없었다. 하지만 안전했다. 밖에서는 북한 보안원들이 여전히 대사관을 포위하고 있었다. 강민석을 넘겨라! 매일 같은 구호가 들렸다. 하지만 중국은 거부했다. 강민석 씨는 중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 문제가 되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커지고 있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사흘째 되는 날 팽명호가 대사관으로 왔다. 강 선생, 오랜만입니다. 팽 선생,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천만에요. 하지만 팽명호의 얼굴이 어두웠다.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이화순이 체포됐습니다. 김정석이 알려줘서 알고 있습니다. 팽명호가 중국 신문을 보여줬다. 이화순, 단동에서 한국으로 송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누나가. 어제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서울 구치소에 있습니다. 제가 누나를 구해야 해요. 어떻게요?
당신은 여기 갇혀 있고 이화수는 한국에 있는데. 강 선생, 이화수는 당신을 구하려다 잡혔어요. 박수진한테 당신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그럼 누나는 저 때문에. 그리고 이명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희도요? 팽명호가 다른 신문을 보여줬다. 단독 여성 사업가 리명희 북한 공작원 혐의로 체포. 명희까지. 김정석이 모든 고리를 끊고 있어요. 당신과 연결된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는 거죠. 나는 손이 떨렸다. 이화순, 이명희 모두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팽 선생,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중국에 망명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가면 저도 체포되지 않습니까? 송재영 살인. 증거가 없어요. 직접 죽인 건 김정석 사람들이니까. 당신은 증인일 뿐입니다. 팽명호가 서류를 꺼냈다. 이것 중국 망명 신청서입니다. 서명하세요. 나는 펜을 들었다. 하지만 쓸 수 없었다. 팽 선생, 명희는 어떻게 됩니까? 팽명호가 눈을 피했다. 리명희는 어렵습니다. 왜요? 그녀가 자백했어요. 김정석을 위해 일했다고. 당신을 감시했다고. 모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명희가 자백을? 중국 공안 신문에서. 그리고 팽명호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당신도 팔았어요. 당신이 송재영 죽이는데 협조했다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명희가 저를? 살기 위해서였겠죠. 김정석의 명령이었을 수도 있고. 팽명호가 물 한 잔을 건넸다. 강 선생, 정신 차리세요. 리명희는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했어요. 사랑도 거짓말이었고. 아니에요. 명희는 진심이었어요. 저한테 경고도 해줬고. 그것도 김정석 명령이었을 겁니다. 당신을 더 깊이 끌어들이려고. 나는 울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장영철의 우정도, 이명희의 사랑도, 이화순의 걱정도 모두 각자 살기 위한 연기였다. 그리고 나만 바보처럼 믿었다. 일주일 후 중국 정부의 결정이 나왔다. 강민서, 중국 망명 승인, 단, 중국 내 거주 조건부.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제한적인 자유. 중국에서만 살 수 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북한은 물론이고. 강 선생, 축하합니다. 팽명호가 악수를 청했다.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안전요? 전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가족도, 고향도. 하지만 목숨은 있잖아요. 팽명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섬뜩했다. 그리고 강 선생,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앞으로 중국 국가안전부와 협력해 주세요. 북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나는 웃음이 나왔다. 또요? 또 정보 제공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국 땅에서 사는 대가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나는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것이다. 한 달 후 나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 단동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압록강, 거리, 건물들. 하지만 사람들은 없었다. 이화순의 술집은 문이 닫혀 있었다. 이명희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김정석의 사무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 나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보였다. 1년 전 저 강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다.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이 강은 희망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을. 이 강을 건너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민석 씨, 박수진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박수진? 네, 당신 찾고 있었어요. 저는 만나고 싶어요. 단동에서. 내일. 하지만 거절하면 리명희가 더 고생할 거예요. 그녀 아직 구치소에 있거든요. 협박이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압록강 대교. 정호입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압록강 대교. 중국과 북한의 경계. 그곳에서 박수진을 만난다. 그녀는 나를 체포하려 할까? 아니면 거래를 제한할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더 이상 속일 사람도 없다. 내일 압록강 대교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나는 옷장에서 오래된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었다. 김정석이 준 권총. 신의주에서 압수당했다가 중국 대사관에서 돌려받은 것을 팽명호가 몰래 주었다. 나는 권총을 확인했다. 탄환이 6발 들어있었다. 내일 끝내자. 나는 권총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을 보냈다. 창밖으로 압록강의 물소리가 들렸다.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 게임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일 이 게임에서 내려갈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19부 피해 결산. 압록강 대교. 정오. 나는 다리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한쪽은 중국, 다른 한쪽은 북한. 그 경계선 위 가방 속에는 권총이 들어있었다. 6발의 탄환. 박수진이 온다. 그리고 어쩌면 김정석도.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발소리가 들렸다. 박수진이었다. 강민석 씨. 박수진.
그녀는 홀로 왔다. 경호원도 없이. 용감하시네요. 혼자 오시다니. 당신도 혼자 왔잖아요. 박수진이 내 앞에 섰다. 강민석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재영 부장님 죽이는데 가담했습니까? 네. 직접 죽였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저 때문에 죽었어요. 박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살고 싶었어요. 김정석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이군요. 박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수갑이었다. 강민석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송재영 부장 살인 방조 혐의로. 여기는 중국입니다. 당신 권한이 없어요. 중국 공안과 협조했어요. 당신을 한국으로 송환할 겁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안 됩니다. 저는 갈 수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박수진이 다가왔다. 바로 그때 다리 반대편에서 차가 한 대 멈췄다. 김정석이었다. 강 선생, 김정석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영철도 있었다. 형. 장영철이 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김정석이 다리 위를 걸어왔다. 박수진 오랜만이오. 강민석을 넘겨주시오. 그는 우리 사람이오. 당신 사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강민석은 한국 국민입니다. 한국 국민? 강 선생은 이미 조선에 협조했소. 이제 당신네 나라에서도 범죄자요. 김정석이 나를 쳐다봤다. 강 선생, 이리 오시오.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강 선생, 김정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빨리 오지 않으면 네 명의가 죽소. 명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손에 있소. 아직은 살아있지만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박수진이 끼어들었다. 거짓말이에요. 리명희는 지금 중국 구치소에 있어요. 맞소. 하지만 그 구치소에 우리 사람이 있소. 김정석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리명이었다. 구치소 독방에서 겁에 질린 얼굴로. 오늘 밤 사고가 날 거요.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고. 물론 강 선생이 협조하면 막을 수 있지만. 나는 주먹을 쥐었다. 짐승들. 짐승? 하하. 김정석이 웃었다. 강 선생, 이 세계에서 짐승이 아니면 먹이가 되는 거요. 당신은 어느 쪽이요? 바로 그때 장영철이 앞으로 나왔다. 김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뭐라고? 동무 무슨 뜻이야? 민석이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놔주십시오. 김정석이 장영철을 노려봤다. 장영철 동무, 지금 제 정신인가? 충고입니다. 장영철이 나를 돌아봤다. 민석아, 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 형.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이 세계 사람이니까. 김정석이 권총을 꺼냈다. 장영철 동무 배신하는 거요? 배신이요? 제가 누구를 배신합니까? 저는 처음부터 조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조국? 당신이? 그리고 이제 조국을 위해 당신을 제거하겠습니다. 장영철도 권총을 꺼냈다. 두 사람이 총을 겨눴다. 장영철 동무 미쳤소?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김정석, 당신이야말로 조직을 사유화하고 개인 이익만 챙겼습니다. 평양에서 당신 제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석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책임자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게 동무란 말이요? 장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입니다. 김정석이 미친 듯이 웃었다. 하하하. 장영철 동무가 나를 이기겠다고? 웃기는 소리. 총성이 울렸다. 먼저 쏜 건 김정석이었다. 하지만 장영철이 재빠르게 피했다. 그리고 반격했다. 두 발의 총성. 김정석이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다. 이럴 수가. 김정석이 무릎을 꿇었다. 강민석, 당신도 배신했소? 저는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저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김정석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압록강 대교 위에서 중국과 북한의 경계에서 단동 암흑가의 제왕이 죽었다. 장영철이 권총을 내렸다. 민석아, 가. 빨리. 형, 같이 가요. 안 돼. 나는 여기 남아야 해. 김정석 자리를 채워야 하니까. 형. 민석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계 사람이야. 하지만 넌 아니야. 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 박수진이 내 팔을 잡았다. 강민석 씨 가요. 지금. 장영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석아, 살아남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야. 이 더러운 세계에서 벗어나 살아남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고마웠어요. 뭐가? 장영철이 쓴 웃음을 지었다. 나도 너를 이용했는데. 박수진이 나를 끌었다. 우리는 중국 쪽으로 걸었다. 중국 공안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다. 뒤돌아보니 장영철이 서 있었다. 김정석의 시체 옆에서. 그가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다. 박수진이 옆에 앉았다. 강민석 씨 한국 가면 조사받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언하면 감형될 겁니다. 김정석 조직에 대해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단동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다. 압록강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강을 건너며 시작된 악몽. 이제 끝나는 것일까? 아니다. 악몽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송재영의 얼굴, 이화순의 눈물, 이명희의 배신, 김정석의 피, 그리고 장영철의 마지막 미소.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것이 승리일까? 아니다. 나는 그저 살아있을 뿐이다. 죽은 자들의 무게를 짊어진 채 비행기가 이륙했다. 단동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언젠가 저 도시는 내 기억 속에서도 작아질까? 아니다. 단동은 영원히 내 안에 남을 것이다. 압록강의 남자들이 남긴 상처처럼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20부 단동의 밤. 3년 후 경상남도 작은 농촌 마을. 나는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었다. 강 선생님, 수고하세요. 이웃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지나갔다. 네, 할아버지도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평범한 일상. 아침에 일어나 밭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밤에는 TV를 보다 잔다. 단조로운 삶. 하지만 평화로운 삶. 3년 전 한국에 돌아왔다. 공항에서 바로 국정원에 연행됐다.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 송재영 부장살인 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하지만 나는 증언했다. 모든 것을. 김정석의 조직, 북한 정찰총국의 활동, 단동의 암흑가, 그리고 송재영 부장이 어떻게 죽었는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민석 씨는 협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회격리가 필요합니다. 판사의 말이었다. 나는 서울을 떠났다. 사람들을 피해 시골로 왔다. 그리고 농사를 시작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저녁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북중 무역 증가, 단동 경제 활성화. 리포터가 단동 거리를 걷고 있었다. 압록강 대교, 시내거리, 번화가, 익숙한 풍경들. 가슴이 조여왔다. 단동은 여전히 북중 무역의 중심지로. 화면이 바뀌었다. 한 남자가 인터뷰하고 있었다. 장영철이었다. 조선과의 무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 자막이 떴다. 장영철, 단동 조선무역협회 회장. 나는 웃었다. 쓴 웃음. 회장. 그럴싸한 이름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가 진짜 무엇인지. 단동 정찰총국 책임자. 김정석의 후계자.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석 씨, 저예요. 여자 목소리. 나 지금 목소리. 누구세요? 리명이에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명희, 애씨. 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나요? 2년 전에 나왔어요. 형이 짧았거든요. 그리고 장영철 씨가 도와줬어요. 장영철이? 네. 그 사람이 중국 쪽의 로비에서 일찍 석방됐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민석 씨, 지금 어디 살아요? 시골이에요. 조용한 곳. 행복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명희 씨는요? 저요? 저는 다시 단동에 있어요. 단동에요? 네. 장영철 씨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명희 씨,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달리할 게 없어요. 전과자의 간첩 혐의자인데 누가 쓰겠어요? 이명희의 목소리가 슬펐다. 그리고 민석 씨,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때 배신해서. 괜찮아요. 다들 살려고 그랬던 거니까.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침묵이 흘렀다. 민석 씨, 가끔 생각나요. 우리가 함께했던 그때. 저도요. 그때가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네. 지금은 어때요? 살아있다는 느낌 들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석 씨, 잘 살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요. 우리가 겪었던 일들. 왜요? 그게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니까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한참을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시골의 밤하늘은 밝았다. TV를 다시 켰다. 치매한 뉴스가 나왔다. 단동 야경 특집. 카메라가 단동의 밤거리를 비췄다. 화려한 네온사인, 붐비는 술집, 압록강변. 그리고 한 남자와 여자가 거리를 걷고 있었다. 장영철과 리명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마치 연인처럼. 화면이 압록강으로 전환됐다. 압록강의 밤은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TV를 껐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단동에서, 압록강에서 권력과 배신의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석이 죽었지만 장영철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리명희는 여전히 그들 곁에 있다.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플레이어만 바뀔 뿐. 새벽, 나는 밭으로 나갔다. 해가 뜨고 있었다. 붉은 아침 햇살. 토마토 줄기를 만지며 생각했다. 나는 탈출했다. 하지만 정말 자유로운가? 매일 밤 악몽을 꾼다. 송재영의 얼굴, 압록강의 물소리, 김정석의 총성, 그리고 장영철의 마지막 말. 살아남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야.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게 복수일까? 아니면 처벌일까? 죽은 자들은 편히 쉬고 산 자는 기억의 무게를 짊어진다.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 강민석, 잘 지내고 있을까요? 이명희가 물었다. 잘 지내겠지.
평화롭게. 장영철이 와인잔을 들었다.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지. 장영철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이 산밖에 모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세계 사람이었어. 이명희가 강을 바라봤다. 저도요. 저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둘은 침묵했다. 안목강물이 어둠 속에서 흘러갔다.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 게임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희생자들이 생기고 새로운 승자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안목강의 법칙. 그것이 단동의 밤. 끝.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압록강은 오늘도 흐르고 단동의 밤은 계속된다. 권력과 배신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끝까지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